네, 계속해서 전문가 모시고 정치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고성국 박사, 최창열 용인대 교수, 소정섭 시사저널 전 편집국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6.13 지방선거에서 보수 야당이 사상 최대 참패를 당하면서 과연 어떤 수습책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일본 초선 의원들이 중진들의 퇴진론을 요구하고 나서는 등 정말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6.13 지방선거 패배 이후에 한국당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저희 또한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책임을 요구하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도 책임을 져야 되겠다라고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의원들이 왜 우리 보고 너희가 나가라고 그러는가? 너희도 같이 책임지자. 요구를 하시면 저희도 기꺼이 다음 요구하는 조건에 대해서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했던 방법을 또 그대로 쓰고 있어요. 제가 공직 44년 했습니다만 정치 24년을 하고요. 예. 이게 지금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국회의원 1년 정도 하신 분들이 이걸 가지고 정치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는데 예. 3년 이상 다 물러나가라.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이죠. 그래서 좀 씁쓸합니다. 모든 초선 의원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초선 의원들 입에서 중진 의원들 물러나라 이런 요구까지 나온 상황, 한국당 상황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15일 날 이제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거기에서 다 무릎 꿇고 초심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큰 절도 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날 일단 그 현장에 참석하는 국회의원 숫자 자체가 전체 112명 중에 한 절반 정도밖에 참석을 안 했다. 이렇게 이제 알려지면서 과연 진정성이 있는 것이냐 이런 또 비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진정으로 이거 내 탓이다라고 하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서로가 다 남 탓이다 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물밑에서는 이미 계파별로 세력 싸움이 시작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속속 나오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이제 초선 의원들 5명이 중진들은 다 물러나라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당신들부터 먼저 물러나라 또 이런 흐름도 지금 만만치 않게 일고 있는 한마디로 전체적으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지금 어떤 이 내부의 어떤 그 세력과 선수에 따라서 서로 이렇게 손가락질을 많이 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많이 참석 안 한 걸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당 지도부의 리더십에 큰 치명타가 있고 그만큼 지도력 자체의 이 권위가 다 떨어졌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 자, 홍준표 전 대표 떠나는 마당에 마지막으로 작심 비판을 했는데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 또 마지막 가는데 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얘기 찬반 양론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마지막 막말이다 이러면서 지난 1년 동안 당을 이끌면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계파 이익을 우선시하는 당내 일부 국회의원을 청산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청산해야 될 국회의원들의 유형을 9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관대작 지내고 국회의원을 알바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또 추한 사생활로 정계에 둘 수 없는 사람, 또 국비로 세계 일주가 꿈인 사람, 또 친박 행세로 공천받고도 중립 행세를 하는 뻔뻔한 사람 등등등 이렇게 9개 유형으로 분류를 했는데 당내에서는 홍 대표의 분류 자체가 나름대로 어느 정도 맞는 것 같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 일부에서는 자신의 반대했던 이른바 친박, 특히 그 진박 의원들에 대해서 어떤 섭섭한 감정 이런 부분들을 겨냥해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9개 분류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9개 분류 모든 분들 한국당에서 공천을 받아서 지금 현재 국회의원 하시는 분들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만큼 큰 반성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자, 민주당은요 무릎 꿇은 한국당을 향해서 막연한 헐리우드 액션이다 이렇게 혹평을 했습니다. 김현 대변인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자유한국당은 지금 모호한 반성문을 읽을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협력과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운영에 대한 원만한 대화와 합의를 약속해야 합니다. 자, 한국당 사직생의 각오로 당 재건을 해도 1년 10개월밖에 남지 않은 21대 총선 승리하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이렇게 4분 오열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쭉 자료화면을 보여주셨는데 참 여러 가지로 좀 짚어야 될 대목이 많습니다. 우선
저는 선거에서 대승한 집권당이 참패한 야당한테 저렇게 또 가혹하게 바로 논평하는 것도 처음 봤습니다. 저렇게까지 안 해도 되거든요. 그리고 홍준표 대표 뭐 그만둔 사람한테 제가 뭐라고 논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사실 1년밖에 안 됐다 그러지만 정말 제왕적 야당 총재였습니다. 집단 지도체제라고 하는 이 지도체제의 특성도 무시하고 몇 달째 아예 최고위원회의도 소집하지 않고 정말 마음대로 당을 했거든요. 그래놓고도 아쉬운 게 있다 그러면서 저렇게 이 뒷것까지 이 장렬시키고 간 것이 과연 이 당대표 지낸 사람으로서 처신이 적절하냐에 대해서는 뭐 그냥 제가 더 이상 논평하지 않더라도 많은 분들이 느끼실 겁니다. 앞으로 미래를 좀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미래를 얘기하려면 과거를 좀 더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릎 꿇고 로텐도어에서 저렇게 잘못했습니다 했잖아요. 저거 1년 반 전에 했으면 좀 나았을 겁니다. 근데 다 모여야지 반 정도 모여서 저거 아니면 다 모이건 반 모이건 또는 뭐 헌법기관 단 한 명이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저런 자세로 책임지겠다고 했으면 그 이후의 상황이 좀 달랐을 겁니다. 또 대선 참패 이후에라도 저렇게 모습을 보였다면 또 뭐 좀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현직 대통령 탄핵당하고 나서도 거의 책임지는 사람 없고 그다음에 정말 역대 최대 참패를 당한 5구 대선 이후에도 무슨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그냥 여기까지 온 겁니다. 왔는데 이제 6.13 선거에 지면서 불과 22개월 후에 이제 밖에 남지 않은 자신들의 총선이 정말 피부로 다가오니까 정말 뭐든지 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로 지금 저렇게 하고 있어서 저는 저런 모습이 1년 반 전에 1년 전에 나갔어야 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정말 우리말에 그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도 못 막는다고 이제는 당의 창조적 해체 말고는 사실은 저런 없다. 수준의 이벤트로는 이 돌아선 민심을 되돌릴 수 없다. 그런 상태에서 초재선들이 뭐 나선 것을 이완구 전 총리가 뭐 국회의원 1년밖에 안 한 분들이 이런 식으로 지금 촌평하듯이 하고 있는 것은 더욱이나 국민 감정, 국민 여론을 잘 모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의 창조적 해체 그리고 현역 의원 절대 다수의 정계 은퇴를 통한 새로운 보수 정당 건설 말고는 이 보수 세력의 재기에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 교수님. 일단 자유한국당 의원들이요 절박함이 없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총선이 후년이잖아요. 아직도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라는 게 정말 앞을 잘 예측할 수 없는 정치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설령 그야말로 역대급 총선 그 승리했다 하더라도 그리고 자신들이 정말 전무후무한 패배를 했다 하더라도 이 상황이 바뀔 수 있다. 이 상황 적당히 넘기면은 또 여러 가지 정치 상황의 변화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뭔가 살아갈 길이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아까도 두 분 다 말씀하셨습니다만 반성한다는데 저렇게 숫자가 50명밖에 안 나왔다는 게 그런 것들 전 반증한다고 보는 것이고 또 하나가 임명진 목사가 이제 탄핵 정국 때 비대위원장으로 들어와가지고 근데 여러 무슨 뭐 인적쇄신이며 청산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그 당내 기득권에 부딪혀서 결국은 친박 의원 3명 정도가 징계하는데 그쳤었어요. 또 그 다음에도 대선 패배 후에 유석춘 연세대 교수죠. 그 비대위원장 들어와가지고 그때 어땠습니까? 전혀 국민들과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이른바 혁신. 그들이 말한 혁신이었습니다만 저는 그러한 부분들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지금 이제 홍준표 대표에게도 나왔고 뭐 다른 중진 의원들에게도 나왔고 또 초선 의원들 중에서는요.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중진들 의원들에 대해서 물러나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라고 느껴질 정도의 그야말로 진방 논란을 불렀던 의원들도 거의 끼어 있어요. 사진 같이 찍었던 기억이 나네요. 해장국 먹으면서요. 저도 뭐 그걸 여기서 이제 방송에서 특정 의원의 이름을 거론하고 싶지는 않은데 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이번에 그렇게 당이 어려울 때 한국당이 어렵고 지리멸렬을 할 때도 한 번 얘기하지 않던 의원들이 이른바 초선이라는 이름을 달고 또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초선이라는 건요. 이른바 초재선이라는 거는
소장파로서의 평소에 몫을 내왔었어야 돼요. 그래야 지금이라도 저런 뭐 중진 보고 나가라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저는 저런 부분도 이해가 도저히 안 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미뤄볼 때 한국당은 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문제는 미래를 말씀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한국당은 다른 거 다 중요하겠습니다만 수구적인 안보 냉전주의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것이 벗어나지 않으면요. 기본적으로 그 당 저변에 깔려있는 반공주의에서 자유롭지 못하면 한국당은 다른 여러 가지 경제적인 쟁점에서 여당을 비판하고 이렇게 대안을 모색해 나간다 하더라도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한국당의 전신들 새누리당, 한나라당, 그전에 신한국당 쭉 거슬러 올라갈 때 이 정당들이 꼭 뭐 이 한국당만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한국의 이 구조가 뭐였습니까? 이른바 그 안보를 기반으로 했던 적대적 공존이 깔려 있어요. 분단 구조라는 거. 근데 세계적으로 이 분단 구조가 해체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당은 정말 이 세계 정세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절절한 인식의 변화, 시대 정신 이런 것들이 깔려야 된다. 그래야 그 다음에 무슨 인적 쇄신도 하고 구심점이 생겨서 뭔가 해체도 이렇게 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잖아요 벌써. 그런 걸 볼 때 이 정당은 변하기 어렵겠다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일부 언론에서 그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도 있겠다 이런 어떤 그 당 내부의 정체성과 관련된 어떤 변화가 없이는 국민들로부터 정말 사랑받기 쉽지 않을 것이다. 두 분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반해서 바른미래당은 조금은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3040 비대위 출범할 예정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김동철 원내대표를 위원장으로 해서 3040 비대위 40대 이하로만 4명의 비대위원을 인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입의 김수민 의원 그리고 오신환, 이지연 바른정책연구소 부소장 이렇게 4명으로 인선을 했는데 뭐 과거 국민의당 출신 2명, 바른정당 출신 2명 이렇게 골고루 하면서 당내에서 이른바 갈등, 두 세력 간의 갈등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이 화합으로 이끌기 위한 그런 모양새를 일단 보였고 또 40대 이하라는 그 4명을 포진시킴으로써 세대교체 이미지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일단 첫 비대위 회의를 개최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수 성향의 두 당 모두 선거 참패 이후 혼돈에 빠진 모습입니다. 과거 민주당이 선거 참패 위기에 빠졌을 때 비대위를 맡아 구원투수로 나섰던 문희상 의원은요. 보수에 대한은 불파, 분립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낡은 것을 파괴하지 않으면 새로운 것을 수립할 수 없다. 문희상 의원 얘기 일리가 있죠. 그럼요. 정말 정치권 원로다운 말씀이고 그리고 집권 몸은 민주당에 있지만 날개가 이 좌우 두 날개로 새가 날듯이 이 진보도 보수도 다 건전하게 발전해야 된다고 하는 평소의 소신을 저렇게 표현한 고언을 한 거예요. 저는 한국당이 참 고마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저 말씀 불파분립이라고 하는 것은 이를테면 지금 간판 정도 바꿔다는 걸로는 안 될 것 같다. 인테리어 조금 손보는 걸로는 안 될 것 같다. 말하자면 리모델링으로는 안 된다고 저는 한국당이나 보수 세력이 받아들여야 된다고 완전 재건축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완전 창조적 파괴, 창조적 해체를 하고 그리고 완전히 새롭게 건설하는 정도의 각오로 달려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이 상황에서 한국당에서 기껏했자 이 당권 경쟁 무슨 뭐 다음 당권 주자들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어떤 유권자들한테도 이게 희망과 대안을 주기 어렵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 불파분립 당연한 얘기죠. 지금 이번에 그 선거 결과는요. 선거 역사상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할 정도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한두 가 있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아주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흔히 말하는 역대급 선거 결과인데 그렇게 하기 때문에 민주당도 한국당이죠. 한국당 민주당이 아니고 한국당은 정말 역대급의 해체를 해야 돼요. 국민들은 이번 선거에 112석에 112석의 제1야당인 한국당이 어떻게 그런 선거를 거둡니까? 저는 그래서 이거는 국민들이 당신들의 당을 해체하라라는 국민의 명령이다. 그냥 심판이라는 게 단순하게 그냥 단순한 패배냐 승리의 차원이 아니라 국민들은 이 표심을 가지고 어떤 분명한 메시지를 바란 거기 때문에 불파분립은 당연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체를 하느냐? 사실 말이 그렇지 해체라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현역 의원들이 어쨌든 간에 헌법기관들인데 뭐 다 사실 의원이 사퇴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현실적으로. 그렇다면 그 당내에서 확실하게 그리고 친박적인 성향에다가 그리고
그 내부에서 여러 가지 뭐 토론과 논쟁을 거쳐야 되겠습니다만 수구적인 모습을 보였던 의원들을 배제하고 새롭게 완전히 당을 창당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해체 모여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당을 해체한 다음에 다시 비슷한 인물들이 다시 모인다는 건 해체가 아닌 거죠. 완전히 배제하고 그다음에 그 배제한 의원들이 아마 현직 의원을 갖고 있습니다만 다음 총선에서 심판을 받든지 안 받든지 이렇게 되는 것이고 단지 중요한 건요. 그렇게 해체를 하고 그리고 뭐 전체적인 정당 지형의 재편도 있지 않겠어요. 어쨌든 간에 정당 체계의 개편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거 이전에 과연 당의 그런 수구적이고 그야말로 친박 의원 중에서도 특히 탄핵에 반대했던 이런 핵심적인 의원들을 배제하고 도려내고 새로운 당을 만든다 하더라도 과연 그 부분을 누가 감당해낼 것인가가 가장 핵심이에요. 인적 청산과 인적 쇄신이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데 과연 그걸 누가 하겠습니까? 벌써 중진들과 초선 사이에 서로 내탓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그렇다면 한국당은 지금 적어도 지금으로서는요. 별로 대안이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인식조차 있으면 다행이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어떤 대안이 나오고 인물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으나 그건 이후의 문제로 미루고 완전하게 이 당을 새롭게 지금 재건축 말씀하셨는데 재건축보다 더 심한 정도의 그런 당의 해체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일단 그런 것들 지켜볼 수밖에 없다. 박관영 전 국회의장은 뭐 야권 통합 강조하면서 강력한 여권 후보가 있는데 야권이 분열하는 그런 바보 같은 행동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또 많은 보수를 지지하는 뭐 국민들의 정말 맞는 얘기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번엔 여당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민주당은요 벌써 1년 10개월 후 2020년 총선 단독으로 과반 압승 이런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난 15일이죠. 그 민주당의 최다선 의원인 이해찬 의원이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적어도 2020년 총선에서 단독 과반수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어떤 다른 당의 신세를 안 지고 전국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과거에도 이해찬 의원은 이른바 이제 보수 개멸론, 뭐 진보 20년 집권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또 손혜원 의원도 마찬가지로 다음번 총선에서 180석 이상을 얻어서 좀 대통령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좀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180석은 현재 선진화법 아래에서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이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의석이죠. 아마 이번 지방선거의 압승, 이래서의 어떤 자신감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라는 당내의 비판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80석 얘기는 2년 전에 자유한국당에서 들었던 얘기가 180석 아니었나요? 정확히 일치하는 것 같은데 자 민주당 내에서 벌써부터 뭐 1년 10개월이면 또 금세 지나갈 수가 있는데 2020년 총선 뭐 180석, 150석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방선거에서 아주 참패를 한 당에게 뭐 막연한 헐리우드 액션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은 국민들 볼 때는 이제 또 이거 봐라 뭐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6월 13일 개표 해설 방송하면서 이 대승 대참패 이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한테 절대 이 대승에 취해서 전국 운영을 밀어붙이려고 하는 유혹에 빠지지 않길 바란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며칠 만에 그 유혹에 빠지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 걸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180석 그럼 그냥 선진화법 고치죠. 그리고 정말 대통령 주도 개헌 야당의 말도 안 되는 반대 때문에 좌절됐다고 생각하면 200석 하겠다. 내심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면 정말 협치라고 하는 것은 개념조차 지금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승리가 협치를 진정으로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그래서 의석수와 관계없이 국민이 주신 의석을 무겁게 알면서 협조적으로 국정운영을 하다 보면 없던 국민의 지지도 생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승리에 취해버린 몇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런 식으로 앞장서서 큰 소리를 치면 다른 더불어민주당의 다른 의원들이 다른 생각을 하더라도 저기에 어깃장 놓듯이 딴소리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국민들 눈에는 야, 저 사람들이 정말 다 하려고 그러는구나. 정말 독식하고 독단하려고 그러는구나. 오만해졌다. 그러면 견제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저 발언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했는데 더불어민주당 자체적으로 빨리
좀 자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의 결과는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주당이 잘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니에요. 남북 평화라는 거대한 이슈가 있었고 거기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두드러졌고 그다음에 뭐니 해도 역시 본질적으로 제가 여러 번 얘기합니다만 한국당의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행태들 때문이었어요. 근데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이런 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가지고 그건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걸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뭔가 협치와 연대를 하고 어떻게 우리가 잘 해나가겠다. 우리 당은 사실은 1년 동안 그 한국당의 편승하면이 없지 않다. 반사이 이런 걸 솔직히 얘기할 때 이 선거의 승리가 빛이 나는 건데 왜 이렇게 지금 며칠 안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부분들은 썩 그렇게 민심에 다가가는 말은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제 개인적으로도. 예, 그렇군요. 자, 1년 10개월 남은 2020년 총선이죠. 당대표 과연 누가 돼서 공천권을 이제 휘두르게 될지도 또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뭐 많은 사건 뭐 또 좋은 일도 있겠지만요. 안 좋은 일도 있을 것이고 그런 모습들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당은 또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야당은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창조적 해체라는 이야기가 그거 이외에는 답이 없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세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